서울의 오후 햇살은 차가웠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오피스텔 외벽에 매달린 한수연은 안전줄을 점검하며 마지막 구간의 실리콘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34살의 수연은 전역 후 3년째 외벽 로프 작업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균열을 메우고 유리창을 닫고 때로는 철거 현장에서 위험한 구조물을 해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로프를 고정할 때면 언제나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카라비너에 줄을 7번 감고 마지막에 한 번 단단히 묶어 매듭을 완성했습니다. 707 특임단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교관은 말했었습니다. 매듭은 생명이다. 대충 묶으면 너도 죽고 전우도 죽는다. 수연은 그 말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전역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로프를 만질 때면 여전히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번 감고 한 번 묶는 매듭.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군대의 흔적이었습니다. 오후 5시 작업을 마친 수연은 장비를 정리하고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금을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수연은 돈을 세어보지 않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숫자보다 사람의 얼굴을 믿는 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수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생 지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호는 매일 저녁 6시쯤이면 메시지를 보내는 아이였습니다. 오늘 뭐 먹을까? 혹은 누나 작업 조심해. 같은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27살의 남동생은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앱 화면을 만드는 일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UI UX 디자인이라고 했던가요? 수연은 정확한 용어를 몰랐지만 지호가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작은 화면을 그리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수연은 지하철을 타지 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관악구의 작은 투룸 오피스텔까지는 30분이 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지호의 방문은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 노트북은 꺼져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 보호기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수연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로그인 화면이 아니라 작업 중이던 프로그램이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지호야? 수연은 집 안을 돌아봤습니다. 화장실도 부엌도 베란다도 비어 있었습니다. 지호의 휴대폰은 책상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두고 나간다는 것은 이상했습니다. 지호는 스마트폰 없이는 불안해하는 세대였습니다. 수연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디자인 프로그램이 열려 있었고 여러 개의 앱 화면 시안들이 보였습니다. 금융 앱처럼 보였습니다. 입금, 출금, 송금 같은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파일 목록을 열어봤습니다. 최근 작업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월 27일, 28일, 29일. 오늘까지도 파일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비슷한 화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일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작업일 수정본 같은 식으로 저장하던 지호가 최근 며칠간의 파일명은 달랐습니다. 수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영어 단어들이었습니다. 구해달라고 제발 오신이시여 도와줘 갇혔어 여기서 할 수 없어. 수연은 모든 파일 이름을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치의 파일이었습니다. 수연은 각 파일명의 첫 글자만 따로 적어봤습니다. S, O, S, S, E, N, S, O, K, 3F.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SOS, 그 다음은 SEN, SOK, 그리고 3F, 3층이라는 뜻일까요? 수연은 SEN, SOK를 검색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센속 구역.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호는 해외에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3층 어딘가에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지호의 수첩, 명함, 영수증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수연은 한 장의 채용 공고 인쇄물을 발견했습니다. 해외 IT 개발센터 긴급 채용, 고연봉 보장, 숙식 제공, 경력 무관. 하단에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작업 파일 폴더 안에 텍스트 파일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메모, TXT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열었습니다. 누나, 만약 이걸 보게 된다면 나는 지금 위험해. 전화할 수 없어. 여기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어. 내가 만드는 건 피싱 앱이야.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어. 여권을 빼앗겼어. 파일 이름을 봐. 첫 글자를 세로로 읽어. 도와줘. 수연은 화면을 끄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센속, 3층, 가짜 앱, 여권 압수, 감금. 수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 오전, 수연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38살의 남자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문경태였습니다. 수연이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였습니다. 문경태는 사이버 수사대 출신이었습니다. 10년간 디지털 범죄를 추적하다가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기업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연과는 2년 전 한 사건으로 인연이 닿았습니다. 수연이 작업하던 건물에서 산업 스파이 사건이 터졌고 문경태가 수사를 맡았었습니다. 그때 수연의 침착함과 관찰력을 본 문경태는 명함을 건넸었습니다. 어려운 일 생기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오늘 수연은 그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동생분이 보낸 신호가 확실합니까? 문경태는 수연이 건넨 종이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파일명의 첫 글자를 세로로 적은 메모였습니다. S, O, SSEN, SOK 3F. 문경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리한 방법입니다. 작업 파일명은 감시자들이 주목하지 않죠. 저장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수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문경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가짜 투자 앱을 만드는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남아 쪽에 이런 거점들이 많습니다. 고연봉 해외 채용을 미끼로 젊은이들을 데려가 감금하고 강제로 일을 시키죠. 여권을 압수하고 폭력을 쓰고 도망치면 되찾아옵니다. 수연의 손이 테이블을 눌렀습니다. 문경태는 수연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한 선배님, 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국제사건입니다. 혼자 들어가셨다가는 당신도 못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사관, 현지 경찰, 국제공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문경태의 말도 맞았습니다.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지옥까지 이를 수는 없었습니다. 준비해 드릴 게 있습니다. 문경태는 노트북을 돌려 수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 메신저 앱의 다운로드 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건 GPS 없이도 좌표를 전송할 수 있는 메신저입니다. 현지에서 인터넷이 차단돼도 위성 신호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는 쪽 계정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선배님이 보내는 모든 메시지는 제가 받고 필요하면 대사관과 경찰에 즉시 전달합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경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푸놈펜 대사관 영사과에 제 지인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상황을 전달해 두겠습니다. 공식 신고는 선배님이 현지 도착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거가 더 명확해지니까요. 현지 경찰은 믿을 수 있습니까? 일부는 조직과 유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라인을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개입하면 현지 경찰도 함부로 못 움직입니다. 수연은 문경태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메신저, 대사관 영사과, 공식 신고 타이밍, 현지 경찰 유착 가능성. 문경태는 수연의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이 여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문경태는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채용 공고 사이트였습니다. 동생분을 데려간 브로커를 찾아야 합니다. 채용 공고 인쇄물에 적힌 연락처를 추적해 봤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문경태에게 건넸습니다. 문경태는 전화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이 번호는 선불폰입니다. 이미 해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메일 주소는 살아 있습니다. 역추적해 봤더니 국내 법인으로 등록된 회사에 연결돼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파란색 컨설팅입니다. 파란새요? 네. 인력 소개 및 해외 취업 알선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습니다. 대표는 이설아, 33세, 여성입니다. 수연은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설아요? 아십니까? 대학 동기입니다. 카페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문경태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실합니까? 같은 과였습니다. 친하지는 않았지만 얼굴은 압니다. 수연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경영학과 03학번 이설아. 조별과제를 함께한 적이 있었습니다. 밝고 사교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졸업 후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호를 캄보디아로 보낸 겁니까? 만나봐야겠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문경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만나시면 안 됩니다. 상대가 눈치채면 증거를 인멸합니다. 일단 선배님이 캄보디아에 가서 동생분을 확보하는 게 먼저입니다. 제가 이쪽은 감시하겠습니다.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연은 참을성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경태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호가 먼저였습니다. 오후 수연은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파란색 컨설팅의 사무실은 한 빌딩 8층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물을 확인만 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입주업체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8층 파란색 컨설팅. 옆에는 작은 로고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파란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친 그림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로고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물을 사 마시며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설아, 대학 동기,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연루된 걸까요? 수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호를 돌려받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 수연은 여권과 현금을 챙겼습니다. 문경태가 보낸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위성 메신저 앱 설치 완료. 대사관 영사과 연락처 저장 완료. 현지 NGO 연락처 확보 완료. 로프와 장갑은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관에서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수연은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는 자정에 출발했습니다. 푸놈펜까지는 5시간이었습니다. 수연은 기내에서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보며 지호를 떠올렸습니다. 3살 터울의 남동생. 어렸을 때 수연을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수연이 군대에 지원했을 때 지호는 울었었습니다. 누나가 왜 가요? 누군가는 가야지. 돈 때문이잖아요. 나 때문이잖아요. 아니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돈 때문에 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707에서 배운 것들이 지금 지호를 구하는 데 쓰일 것이었습니다. 로프, 매듭, 침투, 제압. 수연의 손은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월 2일 일요일 새벽 5시 푸놈펜 국제공항의 습한 공기가 수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수연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관광객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훑어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이미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열대의 아침은 빨랐습니다. 수연은 문경태가 연결해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수연 씨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소반나입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분 후 수연은 29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소반나는 작은 체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NGO 활동가라고 문경태가 말했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통역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소반나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발음은 약간 어눌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차를 준비해뒀습니다. 두 사람은 공항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소반나의 차는 낡은 세단이었습니다.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았고 창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차는 푸놈펜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지만 도로는 이미 오토바이와 툭툭으로 붐볐습니다. 센속 지역까지는 30분쯤 걸립니다. 소반나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의 건물들과 새로 지은 고층 빌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난과 개발이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수연 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소반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현지 경찰 중 일부는 이런 조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직에 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사관을 통해 움직이셔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경찰도 함부로 못합니다. 저희 NGO도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수연은 이미 문경태에게서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반나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더욱 현실감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법과 규칙이 다르게 작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동생이 있는 곳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소반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차는 센속 구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건물들이 낮아지고 골목이 좁아졌습니다. 간판들은 크메르어와 중국어, 영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반나는 한 건물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저기입니다. 소반나가 가리킨 건물은 3층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습니다. 외벽은 낡았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1층에는 작은 식당이 하나 있었고 2층과 3층의 창문에는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으로는 좁은 골목이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정문은 하나였습니다. 출입구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감시자처럼 보였습니다. 3층 창문 안쪽으로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으로 건물을 촬영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들어가 보실 겁니까? 소반나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일단 주변을 더 살펴봐야 합니다. 차는 건물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뒷골목은 더 좁았습니다. 건물 뒤편에는 작은 주차 공간이 있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그것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건물 옆에는 케이블과 파이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옥상에는 물탱크와 통신 안테나가 보였습니다. 저 건물의 용도가 뭡니까? 겉으로는 IT 개발 회사입니다. 실제로는 사기 조직의 작업장이죠. 이런 건물이 푸놈펜에만 수십 개 있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십 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 갇혀 있을까요? 2월 3일 월요일, 수연은 다시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소반나는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 안전모. 전날 시장에서 산 옷이었습니다. 가슴에는 안전점검이라고 크메르어로 적힌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소반나가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위험하면 바로 나오세요. 소반나의 목소리가 귓속말처럼 들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정문 앞에 남자가 수연을 보며 손을 들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크메르어였습니다. 수연은 준비한 대답을 영어로 했습니다. 안전점검입니다. 건물 외벽과 전기시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연을 훑어봤습니다. 수연은 침착하게 서류 봉투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가짜 서류였습니다. 소반나의 NGO에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대충 보더니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나왔습니다. 2층에서 담당자가 내려온다. 수연은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1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낡은 소파와 탁자가 있었고 벽에는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어로 SKYBRIDG 솔루션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과 다리를 연결한다는 뜻일까요? 아이러니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말쑥한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점검입니까? 외벽 균열과 전기 배선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구청에서 전기 안전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남자는 수연의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연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707 시절 위장 침투 훈련을 수없이 받았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눈을 똑바로 보고 몸을 긴장시키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30분이면 됩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3층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수연은 안전모를 고쳐 쓰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뒤따라왔습니다. 1층은 넓은 홀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전화기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10대쯤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거는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쪽입니다. 남자는 수연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2층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몇 개와 서류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훑어봤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숫자와 시간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T3시 10분 완성본 제출 지하 전송실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새벽 3시 10분 완성본 지하 위로 더 올라가도 됩니까? 안 됩니다. 3층은 개발실입니다.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면 의심받을 것이었습니다. 대신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3층 창문이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창문 안쪽으로 책상들이 보였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젊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호를 찾으려 했지만 각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 봤습니까? 남자가 재촉했습니다. 수연은 메모장을 꺼내 몇 가지를 적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건물 구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층 전화실, 2층 사무실, 3층 개발실, 출입구는 정문 하나, 비상구는 뒷골목 쪽에 있을 것으로 추정, 창문은 모두 철창, 지하의 전송실, 외벽 상태는 양호합니다. 보고서는 일주일 내로 발송하겠습니다. 수연은 서류 봉투를 정리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남자는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정문을 나서며 수연은 한 번 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지호일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온 수연은 소반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반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멀어질 때까지 수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거리에 도착한 후 수연은 위성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문경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건물 구조 파악 완료. 3층의 작업실, 지하의 전송실, 매일 새벽 3시 10분에 완성본 제출, 정문 하나, 창문 철창, 다음 단계 준비 중. 메시지는 즉시 발신되었습니다. 잠시 후 문경태의 답장이 왔습니다. 수신 확인. 대사관 라인 가동 준비 중. 무리하지 마십시오. 합법 절차 우선.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합법 절차. 그것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합법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2월 4일 화요일 밤 수연은 숙소에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로프는 현지 등산용품점에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길이 20m, 굵기 10mm, 707에서 쓰던 것보다 가늘었지만 수연의 체중을 지탱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장갑도 샀습니다. 검은색 작업용 장갑이었습니다. 카라비너는 2개 준비했습니다. 소반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혼자 들어가시겠습니까? 네. 위험합니다. 잡히면 당신도 못 나옵니다. 압니다. 하지만 동생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반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비상약과 붕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작은 호루라기였습니다. 위험하면 이걸 부세요. 제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새벽 2시 수연은 센속 건물 뒷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건물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검은색 긴팔 티셔츠와 작업용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단히 묶었고 얼굴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건물 옆 파이프를 살펴봤습니다. 3층까지 이어지는 굵은 배수관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로프를 파이프에 감았습니다. 7번 감고 1번 묶었습니다. 매듭을 당겨 확인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카라비너를 허리춤에 걸고 장갑을 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파이프는 생각보다 튼튼했습니다. 수연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707 시절 20kg 배낭을 메고 로프를 타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발을 벽에 디디고 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한 발씩 올라갔습니다. 2층을 지나쳤습니다. 3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환기를 위해서였을까요? 수연은 철창 사이로 손을 넣어 창문을 더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크지 않았습니다. 틈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은 몸을 비틀어 철창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어깨가 걸렸지만 힘을 주어 밀고 들어갔습니다. 3층 안은 어두웠습니다. 비상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조용히 내려섰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책상마다 컴퓨터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1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연은 한 명씩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번째, 익숙한 윤곽이 보였습니다. 지호였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호는 얇은 담요를 덮고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수연은 무릎을 꿇고 지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지호야. 속삭임이었습니다. 지호의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다가 수연의 얼굴을 알아보자 커졌습니다. 누나? 지호도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일어나. 나가야 해. 어떻게 여기까지? 설명은 나중에. 지금 나가자. 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신발을 찾아 신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호의 손을 잡고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지호를 창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먼저 나가. 누나는요? 따라 나갈게. 지호는 망설였지만 수연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창 사이로 몸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방 안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키는 178cm 정도. 체격은 단단했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수연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장민혁이었습니다. 707 특임단 시절 수연의 교관이었던 사람. 지휘 부적절로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한수연 중사. 장민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계급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교관님. 수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창문 밖으로 나갔을까요? 로프는 아직 거기 있을까요? 영리하게도 찾아왔군요. 하지만 예상 못한 건 아니야. 장민혁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가 필요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동생을 돌려주십시오. 돌려준다? 웃기는 소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자산이야. 투자한 만큼 회수해지. 사람을 자산이라고 부릅니까? 자네도 군대에서 배웠잖아. 인력은 자원이야.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창문까지는 3미터, 장민혁까지는 5미터. 장민혁이 웃었습니다. 도망칠 생각이냐, 한수연. 내가 네 습관을 잊고 있을 것 같아? 수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습관입니까? 왼손 견제. 너는 공격할 때 항상 왼손으로 상대의 중심을 흔들고 오른손으로 마무리했었지. 707 시절부터 말이야. 교정하라고 했는데 끝내 고치지 못한 습관이지.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맞았습니다. 장민혁은 수연의 전투 패턴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수연의 몸은 여전히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너는 여기서 못 나가. 장민혁이 움직였습니다. 빨랐습니다. 수연도 반응했습니다. 왼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장민혁의 어깨를 밀려는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민혁은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왼손을 피하고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오른손으로 반격했습니다. 장민혁의 옆구리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장민혁은 이미 몸을 돌렸습니다. 수연의 주먹은 빈 공간을 가격했습니다. 장민혁의 발이 수연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수연은 중심을 잃었습니다.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등이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장민혁이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고치지 못했네. 다른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연은 저항했지만 숫자가 많았습니다. 플라스틱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생은요? 창문 밖으로 도망쳤더군요. 하지만 멀리 못 갑니다. 이미 추적조를 보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호, 멀리 도망쳐라. 남자들은 수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2층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사무실 한쪽 구석, 창문 없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고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장민혁이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수연 앞에 섰습니다. 한수연, 너는 실수한 거야. 조금 있으면 내 동생도 잡힐 거야. 동생은 이미 멀리 갔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 장민혁은 웃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장민혁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707 출신이 이런 곳에서 뭘 하는 겁니까? 간단하지. 돈이야. 사람을 가두고 범죄를 시키는 게 돈입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거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부리는 거 너도 군대에서 배웠지 않나?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했습니다. 아니, 원래 이랬을지도 몰랐습니다. 장민혁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잠겼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연은 손목의 수갑을 확인했습니다. 플라스틱이었습니다. 힘으로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남자들이 휴대폰을 가져갔지만 작은 물건 하나는 놓쳤습니다. 카라비너였습니다.
허리춤에 걸려 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카라비너의 금속 고리를 이용해 수갑의 잠금 부위를 눌렀습니다. 몇 번 시도 끝에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수갑이 풀렸습니다. 수연은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감시자가 있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소반나가 준 호루라기는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허리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둔 작은 장치, 위성 메신저였습니다. 문경태가 준비한 비상용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배터리는 70%, 신호는 약했지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포핵, 센속 건물 2층, 좌표 11.5753엔 104.91602, 인원 약 15명, 매일 새벽 3시 10분 완성본 전송, 장민혁 확인, 707 출신, 조직 보안 책임자, 긴급 구조 필요, 지호 탈출 시도, 추적 중, 서둘러 주십시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발신 중 표시가 떴습니다. 10초, 20초, 30초, 발신 완료. 수연은 장치를 다시 허리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다시 손목에 느슨하게 걸쳤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풀린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수연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지친 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깨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전송되었습니다. 문경태는 받았을 것입니다. 대사관도 경찰도 모두 움직일 것입니다. 시간만 벌면 됩니다. 수연은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오전 6시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눈을 떴습니다. 장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물병과 빵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먹어. 수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장민혁은 물병을 바닥에 놓고 빵도 내려놓았습니다. 굶어서 좋을 건 없어. 그래서 내 동생은 찾았습니까? 장민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하지만 시간 문제야. 이 도시에서 외국인이 숨을 곳은 많지 않아. 수연은 안도했습니다. 지호는 아직 자유로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당분간 여기 있어야 할 거야. 너가 신고했는지 확인할 때까지. 장민혁은 수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수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장민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수연, 너는 참 영리해. 여기까지 혼자 온 것도 대단하고 말이야. 하지만 영리한 사람은 상황을 알지. 이제 너가 할 수 있는 건 협조하는 것뿐이야. 협조요? 동생을 찾는 걸 도와. 그럼 둘 다 안전하게 돌려보내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민혁이 사람을 그냥 보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문경태가 메시지를 받았다면 지금쯤 움직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 천천히 생각해봐. 장민혁이 나가려 할 때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보스, 문제가 있습니다. 장민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뭡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한지호라는 이름으로요. 수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문경태였습니다. 메시지를 받고 즉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장민혁은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너가 했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민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휴대폰은 회수했는데 어떻게 연락했지? 모르겠습니다. 장민혁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의 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허리춤, 양말까지. 하지만 위성 메신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둔 곳이 너무 안쪽이었습니다. 장민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똑똑하네. 하지만 대사관이 온다 해도 소용없어. 여기는 캄보디아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못 들어와. 증거는 충분합니다. 수연이 처음으로 반격했습니다. 3층에 15명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여권을 압수당하고 강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는 매일 새벽 3시 10분에 가짜 앱을 전송합니다. 이게 증거가 아닙니까? 장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가 본 걸 누가 믿어? 문서가 있습니다. 작업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습니다. 707 출신 장민혁 전 상사, 지휘 부적절로 퇴출된 사람, 국제사기 조직의 보안고문. 이것만으로도 한국 정부는 움직입니다. 장민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문경태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 메신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수연이 보낸 좌표와 정보였습니다. 문경태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먼저 푸놈펜 대사관 영사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비상 연락망이 작동했습니다. 한지호, 27세, 한국 국민입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센속 지역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좌표를 전송합니다. 영사는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협조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조 대상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한수연 34세, 한지호의 누나입니다. 구조작전 중 체포액되었습니다. 영사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2명 모두 한국 국민입니까? 네. 둘 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문경태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했습니다. 예전 동료였습니다. 문형, 무슨 일이야? 급한 일이다. 파란색 컨설팅이라는 회사 알아? 인력 소개 업체? 왜? 해외 인신매매 연루 의심. 지금 당장 압수수색 영장 준비해줘. 증거 인멸 전에 들이쳐야 해. 확실한 거야? 피해자가 2명이야. 한 명은 캄보디아에 감금 중이고 한 명은 구조작전 중 체포액됐어. 시간이 없어. 동료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장 준비하는데 최소 2시간 걸려. 2시간이면 돼. 부탁한다. 푸놈펜 대사관에서는 영사 2명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연이 보낸 좌표가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죠? 센속 지역 담당은. 잠깐, 이 구역은 유착 의심 지역입니다. 그럼 상급 부서로 직접 가야겠군요. 경찰청장실에 연락하겠습니다. 한국 정부 공식 요청으로요. 전화가 여러 번 오갔습니다. 오전 8시 캄보디아 경찰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공식 요청이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센속 건물 안 장민혁은 2층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보스,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경찰청 직속입니다. 대사관 라인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민혁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한수연 그 여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3층 인원들 진정시키고 증거 인멸 준비하십시오.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부 파쇄하고 서류는 태우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부하가 나갔습니다. 장민혁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상통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연락처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여자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설아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설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꼬였어. 한국에서 신고 들어갔어? 아직 몰라요. 하지만 경찰이 우리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고 있어요. 모든 증거를 숨겨 명함, 채용 공고, 연락처 전부 이미 했어요. 하지만 이설아는 말을 멈췄습니다. 화면 너머로 눈물이 보였습니다. 장 이사님,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저도 피해자예요. 처음엔 정말 해외 취업 알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장민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피해자? 넌 돈을 받았잖아. 한 명당 1,000만 원씩. 그게 피해자야? 이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민혁은 연결을 끊었습니다. 창고로 돌아온 장민혁은 수연을 다시 봤습니다. 한수연, 너가 모든 상황을 망쳤어. 상황을 제자리로 돌린 겁니다. 제자리? 웃기는 소리. 내 동생은 아직 못 찾았지만 경찰이 온다 해도 시간이 걸리지. 그 사이에 우리는 모든 증거를 지울 거다. 지울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지? 3층에 있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15명 전부요. 그들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민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수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람은 증거 인멸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참 멍청해. 동생 하나 구하려고 이 모든 걸 버렸어? 가족을 구하는 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단순합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합니다. 감금된 사람은 풀어줘야 합니다. 범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장민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수연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프놈펜 경찰청. 수사관 5명이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대사관 직원 2명도 동행했습니다. 차량 세대가 센속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 경찰 7명이 파란색 컨설팅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영장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십시오.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이설아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해외 인신매매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합니다. 경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책상 3개, 컴퓨터 2대, 서류 캐비닛 하나. 경찰은 모든 것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설아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프놈펜 센속 건물 앞 경찰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대사관 직원과 경찰이 내렸습니다. 정문 앞에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찰입니다. 건물 안에 불법 감금 피해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문을 여십시오.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층에서 장민혁이 창문 너머로 경찰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장민혁은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출입구를 잠고. 경찰이 영장 없이는 못 들어오니까. 영장 있으면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건물은 순식간에 봉쇄되었습니다. 정문, 뒷문, 비상구 모두 안에서 잠겼습니다. 경찰은 밖에서 대치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안에 계신 한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구조하러 왔습니다. 안전하게 나오십시오. 하지만 건물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3층 창문에 사람들의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2월 5일 수요일 정오, 센속 건물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차량 5대가 건물을 둘러쌌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천막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확성기를 통한 설득이 계속되었지만 건물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2층 창고에 갇힌 수연은 밖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확성기 소리, 차량 엔진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구조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장민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남자였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물과 샌드위치를 던져주고 나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수연은 샌드위치를 뜯어 먹었습니다. 체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기회는 올 것이었습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오후 2시 대사관 직원은 현지 경찰과 협의했습니다. 영장은 언제 나옵니까? 지금 법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오후 5시쯤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 강제 진입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안에 인질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사관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서울의 문경태에게 연락했습니다. 문 선생님, 영장은 오후 5시에 나옵니다. 진입은 그 이후가 될 겁니다. 한수연 씨 상태는 확인됐습니까? 아직입니다. 건물 내부와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문경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물 안 2층 사무실. 장민혁은 부하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3층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경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정시키십시오. 폭력은 쓰지 마십시오. 지금 폭력을 쓰면 인질학대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설득하십시오. 경찰이 들어와도 우리는 합법적인 회사라고. 증거가 없으면 못 잡아간다고. 부하가 나갔습니다. 다른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모두 파쇄했습니다. 서류도 대부분 태웠습니다. 남은 건 사람들의 증언뿐입니다. 증언은 약해. 물증이 없으면 기소가 어려워. 그럼 버틸 수 있습니까? 장민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후 5시 영장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확성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10분 안에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 진입합니다. 건물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3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저희는 인질입니다. 나가고 싶습니다. 경찰과 대사관 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내부 반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안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그 남자를 끌고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더 기다리면 위험합니다. 진입해야 합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수부대를 호출했습니다. 30분 후 방패와 헬멧을 착용한 경찰 10명이 도착했습니다. 오후 6시 정문을 부수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장민혁이 나왔습니다.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찰이 총을 겨눴습니다. 손을 머리 위로. 장민혁은 지시를 따랐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보안 책임자입니다. 협상하고 싶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협상입니까?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당장 나오면 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1시간만 주십시오. 대사관 직원과 경찰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1시간 안에 모두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약속합니다. 한국 국민 한수연 씨는 어디 있습니까? 장민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층에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지금 데려오십시오. 1시간 후 함께 나오겠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한수연 씨를 먼저 내보내십시오. 그럼 1시간을 주겠습니다. 장민혁은 계산했습니다. 수연을 내보내는 것과 시간을 버는 것.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데려오겠습니다. 장민혁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수연이 나왔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경찰이 달려가 수갑을 풀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수연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수연은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지호는 안에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안에 있습니까? 대사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찾겠습니다. 일단 당신은 안전한 곳으로 가십시오. 아니요. 여기 있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천막 아래에 앉은 수연은 물을 마시며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1층, 2층, 3층. 창문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7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다시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건물 안에서 장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강제 진입합니다. 특수부대가 움직이려 할 때 3층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종이 뭉치였습니다. 경찰이 주워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지하에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새벽 3시 10분에 전송한다고 합니다. 막아주세요. 대사관 직원이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수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짜 앱을 전송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새벽 3시 10분에 완성본을 내보냅니다. 대사관 직원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새벽 3시 10분까지는 8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강제 진입하면 인질이 위험합니다. 경찰과 대사관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건물 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오후 9시, 10시, 11시. 건물은 여전히 봉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교대로 대기했습니다. 수연은 천막 아래에서 잠들지 않았습니다. 소반나가 왔습니다. 담요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수연 씨, 좀 쉬세요. 괜찮습니다. 지호 씨 소식이 있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NGO 쉼터에 왔습니다. 안전합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안도가 밀려왔습니다. 지호는 살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반나는 수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2월 6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는 3시간이 남았습니다. 수연은 문경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호 안전 확인. 건물은 여전히 봉쇄. 새벽 3시 10분 전송 예정. 방법 찾는 중. 문경태의 답장이 왔습니다. 수신 확인. 국내에서 파란색 컨설팅 압수수색 완료. 서류와 명단 확보. 이설아 구속. 모든 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건물을 다시 봤습니다. 그때 수연은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위장 정찰을 할 때 봤던 것. 건물 옆 케이블 덕트. 수연은 소반나에게 물었습니다. 소반나 씨, 혹시 드론 있습니까? 드론요? 왜요? 건물 구조를 다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소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NGO에 드론이 하나 있습니다. 가져올게요. 30분 후 소반나는 작은 드론을 가져왔습니다. 수연은 조종기를 받아들었습니다. 707 시절 정찰 드론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됐지만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드론이 날아올랐습니다. 건물 주변을 돌았습니다. 화면에 건물의 측면이 보였습니다. 케이블 덕트가 보였습니다. 옥상에서 1층까지 이어지는 통로였습니다. 폭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수연은 드론을 더 가까이 보냈습니다. 덕트의 입구가 옥상에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는 없어 보였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에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덕트로 내려가서 지하 전송실까지 도달하는 것.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대사관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제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이미 한 번 잡혔잖습니까? 이번엔 다릅니다. 우회로를 찾았습니다. 케이블 덕트로 들어가서 지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당신은 민간인입니다. 저는 707 출신입니다. 이런 작전을 수없이 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망설였습니다. 경찰과 상의했습니다. 경찰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허가할 수 없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모른 척하면 됩니까?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3시 10분까지 2시간 반 남았습니다. 제가 안에서 전송을 막고 서류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럼 증거가 확실해집니다. 대사관 직원과 경찰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경찰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이해합니다. 수연은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로프, 장갑, 손전등. 소반나가 작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이건 비상 의료 키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호루라기였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목에 걸었습니다. 새벽 1시. 수연은 천막 아래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로프를 허리에 감았습니다. 장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전등을 확인했습니다. 위성 메신저는 여전히 허리 안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반나가 다가왔습니다.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수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위험하면 바로 나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연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 창문에 여전히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15명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에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가짜 앱, 송금 기록, 작업 문서. 그것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1시 5분, 새벽 3시 10분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수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케이블 덕트를 통해 내려가야 했습니다. 지하 전송실까지 도달해야 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707 시절 더 어려운 임무도 해냈습니다. 수연은 로프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매듭은 단단했습니다. 7번 감고 한 번 묶은 매듭. 그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경찰과 대사관 직원들은 잠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비공식 허가였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건물 뒤편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1시 10분 수연은 건물 뒷골목 어둠 속에 섰습니다. 경찰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수연은 장갑을 꼈습니다. 건물 옆 파이프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한 발 올렸습니다. 발을 벽에 디뎠습니다.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2층을 지났습니다. 3층을 지났습니다. 옥상이 보였습니다. 수연의 호흡은 고르게 유지되었습니다. 707 시절 밤마다 이렇게 훈련했었습니다. 로프 타기, 벽 오르기, 침투하기.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옥상에 올라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물탱크와 통신 안테나만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상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문을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케이블 덕트였습니다. 옥상 한쪽 구석 금속 뚜껑이 있었습니다. 크기는 60cm 정도.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수연은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은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래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뚜껑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안은 깜깜했습니다. 손전등을 켰습니다. 좁은 통로가 아래로 뻗어 있었습니다. 케이블들이 벽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로프를 꺼냈습니다. 덕트 입구에 금속 프레임에 감았습니다. 7번 감았습니다. 한 번 단단히 묶었습니다. 매듭을 당겨 확인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덕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먼저 넣고 몸을 뒤집어 하강 자세를 잡았습니다. 로프를 잡고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은 좁았습니다. 어깨가 벽에 스쳤습니다. 숨소리가 덕트 안에서 울렸습니다. 손전등을 입에 물었습니다. 불빛이 아래를 비쳤습니다. 3층, 2층, 1층. 계속 내려갔습니다. 지하였습니다. 덕트의 끝이 보였습니다. 환풍구 격자였습니다. 수연은 격자를 밀었습니다. 나사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소반나가 준 공구였습니다. 나사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4개의 나사. 조용히, 천천히. 마지막 나사가 풀렸습니다. 격자를 안쪽으로 당겼습니다. 구멍이 열렸습니다. 수연은 밖을 내다봤습니다. 지하실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컴퓨터 한 대, 서류 캐비닛 2개.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로프를 놓고 바닥으로 내려섰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착지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1시간 10분 남았습니다. 수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수연은 문경태가 알려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USB 메모리를 깨팠습니다. 부팅 프로그램이 실행됐습니다. 비밀번호 우회. 30초 후 화면이 열렸습니다.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앱 디자인, 작업 기록, 송금 내역, 피해자 명단.
수연은 USB에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률 바가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20%, 40%, 60%. 서류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계약서들이었습니다. 가짜 계약서, 고용 조건, 급여, 근무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 여권 사본들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여권이었습니다. 수연은 지호의 여권을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사본이었지만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서랍. 두꺼운 파일 하나. 표지에 로고가 보였습니다. 파란 새 한 마리. 파란색 컨설팅이었습니다. 수연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국내 브로커 명단이었습니다. 이설아의 이름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15개의 이름이 더 있었습니다. 채용 공고 업체들, 인력 소개소들, 유학원들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조직적이었습니다. 수연은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컴퓨터의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0%. 수연은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복도로 나가려는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책상 뒤로 숨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손전등도 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수연은 책상 뒤에서 숨죽였습니다. 이상하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장민혁이었습니다. 서류 캐비닛이 열려 있어 장민혁이 캐비닛을 확인했습니다. 파란색 파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누가 들어왔어? 장민혁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에 환풍구를 올려다 봤습니다. 격자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장민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수연, 또 너야? 수연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책상 뒤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서류는 돌려줘. 장민혁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증거입니다. 증거를 가져가면 뭐가 달라지나? 너는 여전히 여기 갇혀 있잖아. 경찰이 밖에 있습니다. 곧 들어올 겁니다. 영장 없이는 못 들어와. 그리고 영장이 나와도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전송하면 끝이야. 전송을 막아야죠. 어떻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더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장민혁이 다가왔습니다. 한수연, 학습 능력이 떨어지나? 변한 게 없네. 교관님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약점을 이용하려 하시는군요. 약점은 이용하라고 있는 거야. 장민혁이 움직였습니다. 빨랐습니다. 수연도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연의 왼손이 나갔습니다. 장민혁은 그것을 예상하고 피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왼손은 빈 공간을 가격했습니다. 유인이었습니다. 수연의 오른손이 진짜였습니다. 장민혁의 옆구리를 정확히 쳤습니다. 장민혁이 비틀거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습니다. 언제 고쳤지? 장민혁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왼손 견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민혁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역이용했습니다. 왼손을 미끼로 던지고 오른손으로 마무리하는 것. 장민혁이 가르쳐준 약점을 장민혁에게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장민혁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수연은 몸을 낮췄습니다. 피했습니다. 반격했습니다. 장민혁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장민혁이 균형을 잃었습니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수연은 재빨리 로프를 꺼냈습니다.
장민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로프를 감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장민혁이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놓지 않았습니다.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로프를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단단히 묶었습니다. 장민혁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로프는 그의 손목과 팔꿈치를 완전히 고정했습니다. 7번 감고 한 번 묶는 매듭. 707 시절 장민혁이 가르쳐준 매듭이었습니다. 교관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듭은 생명이라고.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장민혁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내가 가르친 걸로 나를 묶는군. 배운 건 써먹어야죠. 수연은 장민혁을 책상 다리에 묶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성 메신저를 꺼냈습니다. 문경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료 확보 완료. 장민혁 제압 완료. 지하실 위치. 지금 들어와도 됩니다. 메시지는 즉시 발신되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10분 남았습니다. 수연은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 전송 프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예약 전송. 수연은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했습니다.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전송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많은 발소리. 위층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수연이 외쳤습니다.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들어. 수연은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와 수연을 확인했습니다. 한수연 씨입니까? 네. 안전합니다. 우리가 왔습니다. 경찰은 장민혁을 봤습니다. 바닥에 묶여 있는 남자를. 경찰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장민혁? 이 조직의 보안 책임자입니다. 한국 707 특임단 출신입니다. 경찰은 장민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로프를 풀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장민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내려왔습니다. 수연을 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파란색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USB도 꺼내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작업 내역, 송금 기록, 피해자 명단. 전부 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경찰이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15명.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새벽 3시 10분. 전송이 일어나야 할 시간.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짜 앱은 세상에 내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지하실을 나와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푸놈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오전 8시 푸놈펜의 햇살은 뜨거웠습니다. 센속 건물 앞에는 구급차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나씩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15명.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과 NGO 활동가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물과 음식을 나눠주고 의료진이 간단한 검진을 했습니다. 수연은 천막 아래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며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사람을 더 봐야 했습니다. 소반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 뒤에 누군가 따라왔습니다. 수연은 그 사람을 봤습니다. 지호였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호는 수연을 보자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지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지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누나 미안해요. 내가 잘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지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수연은 지호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3살 터울의 남동생. 어렸을 때처럼 작고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했습니다. 잠시 후 지호가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나,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남긴 메시지 봤어. 파일 이름 첫 글자. 알아챘구나. 똑똑하더라. 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회사인 줄 알았어요. 면접도 보고 계약서도 썼고, 근데 여기 도착하니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다들 나왔어.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지호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은 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속은 거야. 내가 나쁜 게 아니야. 알아요. 근데 창피해요. 창피할 것 없어. 용기 있게 메시지 남긴 거 대단한 거야.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한수연 씨, 한지호 씨, 귀국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서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 경찰서 조사실 이설아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설아 씨 해외 인신매매 방조, 사기 방조, 여권법 위반 3가지 혐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설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채용 공고를 통해 몇 명을 보냈습니까? 32명입니다. 경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2명이나 됩니까? 네. 지난 2년간 왜 했습니까? 이설아는 울먹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빚이 있었고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그냥 해외 취업 알선인 줄 알았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반년 후쯤 신고가 들어왔을 때요. 근데 그땐 이미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만두고 싶었지만 협박당했어요. 누구한테요? 장민혁이라는 사람한테요. 그 사람이 조직 사람이었어요. 경찰은 메모했습니다. 피해자인 척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돈을 받았습니다. 알아요. 변명 안 할게요. 제가 나쁜 거 알아요. 이설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로 용서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인천공항 수연과 지호가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크가 쏟아졌습니다. 한수연 씨, 어떻게 동생을 구출하셨습니까? 707 출신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혼자 조직과 싸우셨다는데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지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기자들을 막아줬습니다. 수연과 지호는 출구로 빠져나갔습니다. 밖에는 문경태가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지호가 차에 탔습니다. 문경태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문 선생님. 지호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복잡했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관악구의 작은 투룸 오피스텔. 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수연은 문경태에게 물었습니다. 파란색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압수수색 완료했습니다. 명단에 있던 다른 브로커들도 수사 중입니다. 15명 중 8명은 이미 체포했고 나머지도 시간 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은요? 캄보디아에서 구출된 15명은 모두 귀국했거나 귀국 예정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피해자들도 추적 중입니다. 대사관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민혁은요? 캄보디아 경찰이 구속했습니다. 한국으로 송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귀국하면 바로 재판에 넘겨질 겁니다. 얼마나 받을까요? 최소 10년은 나올 겁니다. 인신매매, 감금, 폭력, 사기방조, 죄목이 많습니다. 수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웠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수연은 외벽 로프 작업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영등포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수연 씨 아닙니까? 뉴스에서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인터뷰 요청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오긴 하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왜요? 영웅인데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동생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도 많은 사람을 구했잖아요.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요. 의뢰인은 웃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아무튼 작업 잘 부탁드립니다. 수연은 안전모를 썼습니다. 로프를 꺼냈습니다. 카라비너에 감았습니다. 7번 감고 1번 묶었습니다. 매듭을 확인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수연은 균열을 메우고 페인트를 칠하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소반나였습니다. 수연 씨, 푸놈펜에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NGO에서 한국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관심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2월 15일 토요일 수연은 서울의 한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해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센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캄보디아에서 돌아온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피해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수연은 센터에서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수연을 보자 울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질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어떻게 다시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연은 그들과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월 말 지호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앱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말했습니다. 누나, 나법 공부하려고. 법?
응, 나 같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법으로. 수연은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오래 걸릴 거야. 근데 해보고 싶어. 응원할게. 지호는 책을 펼쳤습니다. 수연은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월 어느 날 수연은 다시 외벽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30층이었습니다. 로프에 매달려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로프를 믿었습니다. 매듭을 믿었습니다. 7번 감고 한 번 묶은 매듭. 수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매듭은 묶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매듭은 풀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캄보디아에서 얽혔던 매듭들, 지호의 감금, 피해자들의 고통, 장민혁의 배신, 이설아의 변명, 그 모든 매듭들을 풀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연도 배웠습니다. 매듭을 묶는 법도 중요하지만 매듭을 푸는 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묶어서 안전을 만들지만 풀어서 자유를 준다는 것을. 작업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의뢰인이 대금을 건넸습니다. 수연은 감사 인사를 하고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내가 살게요. 수연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6시쯤 오는 동생의 메시지.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 안전한 집. 평범한 내일. 수연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빌딩들, 거리들,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매듭을 짓고 풀고 있었습니다. 수연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 다만 동생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구한 사람.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누나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호는 이미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면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매듭을 짓고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듭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로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묶을 수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면.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동생과 함께 라면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천태만상이었습니다.